안녕하세요. 투자로 밥 먹고 사는 루블입니다. 네. 진짜 투자로 밥 먹고 엄청 잘 사시는 루블님 나오셨는데 밥만 먹고 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작년에 칼리오페랑 출연할 때 그 한 1년 전쯤에 출연했을 때요. 그때 상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 물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물건을 경매로 매입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세 자릿수였어요. 그 100억 단위였는데 이제 그거 경매 낙찰 받아서 이해관계인이 100명 정도 됐었는데 그거 명도 2달 만에 하고요. 혼자서요? 예. 그다음에 포크레인 이제 7층부터 올려가지고 7층부터 2층까지 다 부시고 내려온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하고 관리단 이제 관리규약 만들어서 관리단 만들고 그다음에 임대 거의 다 세팅 다 끝나서 네. 좀 다시 쉴까 하다가 다시 요즘에 다시 또 상가를 사가지고 근데 작년에 그거 투자하게 된 게 그 물건을 좀 오랫동안 지켜봤던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같이 어려운 시기 때 고금리라고 하는 시기 때 그때 아니었으면은 저만의 지역에서 그만한 물건을 이 금액에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는데 저도 많이 두렵고 중간에 이제 하면서 고통도 받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아니면 그걸 살 수 없다.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금리가 7%대 간다라고 해도 대출금리가 7%여도 이제 저한테는 제가 생각한 거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나겠다 생각해서 도전했던 거죠. 작년에 그 물건을 하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경기가 안 좋구나. 예전보다 더 임대가 더 늦게 채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임대료를 타협을 안 했어요.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물건이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고통을 좀 많이 받았죠. 왜냐면 대출이자하고 공시관리비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원래 워낙 싸게 샀던 물건이어서 임대로는 타협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 순방향이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순방향이 돈 게 명도 끝낸 지가 4,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했던 건데 네. 그 대출이자가 제가 대출을 블로그에도 썼지만 대출을 100% 받았거든요. 신한은행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싸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한은행에서도 그 값어치를 인정해줘가지고 100%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 빼고 나머지 대출은 100%에 받았는데 저는 7%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저는 그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대출 100%를 4.56%? 4.54%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한 달에 한 2,400?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는 한 4,500 정도 이상 임대료 채우니까 이제 순방향을 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10개월 가까이 고통받던 것도 까먹고 사람은 망가져동물이라 또 까먹고 네. 다시 또 상가를 해볼까 하고 요즘에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상가에 투자하는 이유 이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른 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다라고 보면 지금은 실무 경기가 더 어려워졌겠죠. 왜냐면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계속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그동안에 2, 3년 동안 고금리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는 시점이 거의 막바지까지 다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 아니면 못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나 그죠. 보네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그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해도 처음에 싸게 받았던 분들은 2점대 후반부터 받았을 텐데 중간에 높이 갔을 때는 6.5%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버티다 보면 버티는 기간 동안에 그 공실이 만약에 나면 더 두려워지고 그럼 공시관리비 플러스해서 이제 남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오래 보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서 팔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실무 경제가 그 처음에는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른다고 해서 경제가 확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금리 단을 유지하고 있는 중간 어디 끝부분 정도 때 가면 그때 마지막에 정말 이제 힘든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쓴 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사람들이 더 안 좋아질 거다,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뭐 생각 아니면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 때 그때 이제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좀 큰 물건 샀던 것도 그렇고 저희 뭐 투자메토스에서 뭐 그 상담자님이 뭐 그 시점반에서 할 때 작년만 해도 한 60개 정도는 매입했고 올해만 해도 한 25개 정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매입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 기준 안에 드는 물건들을 매입했던 것 같아요. 최소 수익률 15% 이상들? 근데 그게 만약에 금리가 예전처럼 저금리였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막 그렇게 그 경기가 이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시기 때는 그런 물건이 시장에 나오거나 경매로 낙찰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반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두렵거든요. 그 주거용 투자하고 상가 투자하고는 좀 다른 게 그 오늘 지금 제가 상가를 투자하고 있고 작년도 투자했고 지금도 올해도 한 3건 정도 평수라면은
분양평수로 한 600평 정도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시기 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가 살짝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금리는 이제 방향은 다시 이제 떨어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재정을 또 투입할 거고 하면 언젠가는 다시 또 좋은 시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제가 상가를 사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만의 기준에서도 수익이 나는데 만약에 금리가 좀 더 떨어지고 지금부터 2년, 3년 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수익이 더 날 거다.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이 나고 나중에 팔 때도 좀 더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기 때 상가를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도 차익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말로만 했고 막 이렇게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저거 맞아? 라고 하고 아니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면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내역서부터 거의 주소를 다 오픈하니까 다 까잖아요. 코로나 때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때 상가 투자했던 거와 지금 상가 투자했던 거와 이거를 동시에 다 보여드리고 장포까지 다 보여드리고 거의 지도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오늘 거의 뭐 강의 비슷하게 강의 때 하던 거랑 똑같이 말씀드리려고. 근데 그전에는 이제 말만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나 아니면 그럼 제가 좀 설명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제 장표를 만들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실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상황일 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막 여기 후랑이 TV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기냐. 고통받고 있지만 과거를 복귀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은 상황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동안 만약에 1년, 2년 정도 이렇게 상가에 대해서 나만의 지역이든 아니면 상가 공부를 미리 해놓고 기준을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지금 좋은 물건이 작년부터 싼 물건들이라든가 위기 속의 기회 물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매수하는 물건이 나왔을 때는 행동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공부가 안 될 거라든가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꼭 상가는 지금이라는 시점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한번 탄력이 오면 쭉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상가는 그런 게 아니라 개별성이 강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좀 안 좋은 시기 때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면 뭐 실무적으로도 준비든 아니면 지역적으로 준비든 아니면은 내가 나만의 그 상황이든 이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그런 시기에서 그 기준에 맞게 대입을 하다 보면 지금은 정말 저렴하게 매수하고 그다음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좋은 조건에 대한 내 기준 안에 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1년 반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투자자다 보니까 그 1년 반 전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도 그 100억대 물건을 매수했고 올해 지금 분양평수를 한 600평 정도 매수했다라는 거를 그냥 오픈해서 그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샀는지에 대한 이유,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토리 형식이든 어떤 거로 설명해 드리면 제가 하는 말이 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하고 맞는 부분이 있으면 취하시면 되는 거니까 금리가 높은 확률로 지금 하방 그쵸.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거 같은데 이거는 예상이고 예측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금리가 높은 확률 하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는 이 근래에 살 때도 대출금리가 7%가 돼도 수익이 나야 되는 그 기준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7%가 넘어야 된다는 건 절대 수익률이 무조건 7%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금리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예상하고 예측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수익이 나고 있고 근데 높은 확률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더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나한테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나한테 사는 사람도 어떤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금리가 나중에 몇 프로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때 나한테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지 미리 다 살 때부터 준비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제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저도 하고 있다. 상가 투자를 할 때 소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액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소액으로 상가 투자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다 세금까지 내고 내 주머니에 돈 넣어서 통장을 오픈하든 등기를 오픈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오히려 소액일수록 투자 난이도는 훨씬 높고요. 대신에 이제 지속 반복 가능하다는 얘기는 적정 수준의 투자 비용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뭐 몇 년 내에 아니면 중간 1년 내에 2년 내에 원금 회수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거 처음에 한 개를 사서 1년에 한 개를 샀는데 2년 있다가 한 개를 더 사면 한 개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똑같은 원금 매수를 하게 되면 똑같은 걸 하나 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게 되면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니어도 그거를 꾸준하게 5년에서 10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그 복리의 구조라든가 투자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뭐 몇 년 안에 상가 투자하고 한 번에 어떤 물건을 무피나 소액으로 해가지고 상가를 사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은 진짜 사석에서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얘기한 사람의 등기부나 어떤 통장이 오픈된 거나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속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복리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단기간에 되긴 힘들다. 제가 빠르면은 뭐 저처럼 뭐 십몇 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어서 다시 한다고 하면은 정말 빠르면 3년. 보통에서는 5년, 7년 정도 걸리고요. 길게 보면 제가 강의 때 얘기하는 게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나 그 어떤 이게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상가 투자를 제가 제 돈 넣고 제 물건을 한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19년, 20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20년 정도 해보고 나서 지금에서 깨닫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상가보다는 뭐 주거용 투자를 많이 했겠지만 상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지는 그 많이 이제 매입하고 이렇게 한 지는 한 13년, 1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한 7년, 8년 정도 저 정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 어려운 물건도 하고 막 그랬는데 7년 정도 되니까 아,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복리의 구조가 나온다라는 걸 7년 정도에서나 겪었는데 많은 분들은 뭐 몇 년 안에 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뭐 무피가 가능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부자가 된 사람이든 등기부를 보거나 통장을 본 적은 저는 없었다. 대기업은 3년 내 부자가 된다는데요? 할 수는 있죠.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원래 상가투자 10년 했었으니까 초반에 한 3년 내에 그쪽에서 말하던 그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는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10년 정도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3년 내에 될 수도 있고 뭐 2년 내에 될 수도 있고 뭐 10년 내에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주위에 제 주위 사람들이든 다른 사람들 하는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데 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복귀를 되게 참 잘하시는데 루블님이. 이 복귀 사례가 뭐냐면요. 예. 이게 지금 상황이랑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모든 상황이 막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때 딱 보시면 여기 매수 잔금 일자가 21년도 3월 18일이에요. 네. 이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때가 코로나로 코로나. 상가가 뭐 망한다, 상가하면 안 된다, 뭐 상가에 대한 공실이 막 넘쳐나고 막 이런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 코로나 때여도 그 집합을 하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마사지샵, 사람들이 모이는 PC방, 아니면 어떤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말 영업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긍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이런 상가 말고 오히려 잘 되는 상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가 어떤 집합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 공실이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여기는 운동시설 당구장으로 돼 있지만 여기 있네요. 예, 당구장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흥주점이었었어요. 아. 유흥주점이었으니까 그 유흥주점에 대한 그 회식 문화도 사라져서 장사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공실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대출이자 관리비 뭐 이러고 막 상황이 안 좋은 시기였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상가가 안 된다고 했지만 코로나와 상관없는 임대가 잘 되는 업종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뭐 AI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어떤 뭐 이게 상가가 되겠냐. 쿠팡 시대. 예, 그거는 그거고 그거와 별개로 그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가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있죠. 나쁜 임대는 없는데 그 나쁜 임대를 좋은 임대로 바꾸면 된다. 나쁜 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꾸면 좋은 임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황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게 12차선 대로변에 있는 코너 건물이었어요. 대로변을 바라보는. 근데 이게 전용평당 713만 원, 전용평당 713만 원에 매입을 한 거죠. 한 층을 전체 다 매입을 하게 됐지만 먼저 요거를 그 장표를 오픈한 게 뭐냐면 이게 매수 금액이 7억이에요. 모든 비용이 뭘까요? 무슨 비용이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뭐 취득세 등록세, 그러니까 보통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를 5% 계산하면 7호 30, 3,500이잖아요. 그럼 6,500이 왜 더 들어갔냐? 이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인테리어를 공용 부분까지 인테리어를 하고 내부에 폴리시 타일 깔고 한 다음에 좀 예술한다고 좀 비싸게 했던 그 인테리어를 한 건데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취득세하고 모든 거 부동산 중개 수수료부터 해가 다 포함한 게 1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 유흥주점이었으니까 그거를 철거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너무 노후가 돼 있어서 화장실까지 다 수리를 했어요. 공용 부분까지. 다음 장 보면 이게 공용 부분이고요. 이게 화장실까지 다 수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테리어 비용 포함, 취득세 포함, 중개 수수료 포함, 뭐 모든 거 다 포함했던 모든 비용이라고 해서 1억을 넣은 거고요. 대출은 나중에 블로그에 썼던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게 어딘지 아실 텐데 등기부 떠보시면 대출은 5억 6천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을 받았고 임대료는 600만 원. 이거 중도금 여기 중도금 써 있잖아요. 5천만 원. 아, 5천만 원. 5천만 원 넣고 한 달 동안 그 수리하는 기간 중도금 넣고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인테리어 끝나기 전에 임대 채웠어요. 1억에 600만 원. 뭘로 채웠습니까? 이때는 하나, 두 개 다 사무실이었어요. 이렇게 한 개 호실인데 두 개 호실 나눠서 사무실로 채워서 그 1억에 600만 원 임대를 채웠고요.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월 대출이자 7%로 예상했잖아요. 7%로 했을 때 최종 투자금이 1억 4천이니까 수익률이 23%예요. 대출이가 7%여도 레버리지 수익률이 23%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모든 비용은 다 들어간 건데 근데 이게 월 대출이자가 3.5%라면 37%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도 7%로 계산했는데도 레버리지 수익률이 15%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금리가 3.5%가 떨어졌지만 수익률은 14%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항상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7%대 내가 사도 이런 어느 정도 15% 이상 되는 수익률을 할 수 있다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 많을 때 그러면은 제 수익률은 37%지만 이러면은 뭐가 될까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한테 사는 사람도 남는 게 있어야죠. 최소한 절대 수익률 뭐 6%대 이상 그 다음에 레버의 수익률이 한 12%, 13% 정도 돼야 저한테 매수하는 사람도 메리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때 이런 7%로 계산했는데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버텨낼 수 있는 거고요. 3.5%의 대출이자라고 하면 37% 정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시기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저한테 사는 사람한테도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했고요. 와, 깔끔하다. 그러면은 제가 살 때부터 이건 얼마에 팔 것인가. 매도 금액이 12억, 11억? 12억, 11억. 이게 한 개 호실을 이렇게 12억에 팔았을 때, 11억에 팔았을 때, 여기 시나리오? 예. 3.5%, 3.5%, 3%, 12억에 팔았을 때, 11억에 팔았을 때. 그럼 저한테 사는 사람한테 여기 기타 비용을 안 넣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가를 내놓을 때 사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지만 사는 사람은 보통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를 받을 수 있어 하면 보통 이렇게 계산하죠. 절대 수익률이라고 6.5%, 7.2%. 맞습니다. 6.5%, 7.2%.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한 개 층을 전체 샀다고 하잖아요. 한 개 호실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11억 2천. 이것도 제가 아시는 분이 사가지고 마지막에 시세는 12억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사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몇 천만 원 깎아준 거예요. 금매로. 앉은 자리에서 8천을 깎아요? 2천만 원 깎았어요. 아, 2천만 원? 근데 23년도 3월 31일이죠. 그럼 이때가 언제야? 금리가 최상단이었잖아요. 막 그 공포에 휩싸였을 그 공포에 휩싸였는데도 저한테 사는 사람이 이 정도 수익률이잖아요. 3%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한테 사는 사람이 6.5%대면 저는 이제 이거를 살 때부터 저한테 사는 사람이 또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샀던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7억에 살 때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서 갖고 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7%대도 나는 이득이 보고 3.5%대는 더 이득이 많은데 나한테 사는 사람도 이득이 있겠다. 그러면 갖고 있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나한테 사는 사람도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호실 중에 한 개 호실을 팔았는데 한 개 호실 팔았으면 원금 플러스로 회수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복귀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 이제 한 개만 들었는데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상가에 투자하는 이유. 지금 실무 경기가 어렵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좋은 조건을 매수가 가능하고 금리가 높은 확률로 하방 가리키고 나만의 기준이 명확하다. 엑식 관련된 유연한 전략이 있다. 그러면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투자의 복리를 만든다가 2021년도에 샀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가능하냐? 야, 이거 코로나 때나 가능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잔금일이 2025년 4월 28일이죠. 아직 잔금도 안 치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평당 693만 원이죠. 근데 이거 평당 713만 원이잖아요. 이게 같은 층에 더 저층에 코너 자리 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 때 엄청나게 힘든 시기 때 713만 원 샀지만 아직 잔금 치르기 졌던 거 693만 원에 샀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를 7%로 예상을 하고 해도 수익이 나고 어떤 임대를 나서 어떻게 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 앞에 거랑 다시 복기를 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이상이 나오겠네요. 이거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방은 막아져 있고 상방은 뚫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물건을 제가 와. 지금 샀다 계약서를 그래서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앞에 물건도 그렇고 네. 이거 처음에 사실 때 예. 일반 물건이에요? 예, 일반 매매입니다. 경매 아니고. 예. 와 기가 막히네. 이것도 일반 물건. 예. 이 같은 건물이고 같은 위치에 층수만 다른 겁니다. 경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야 일반 물건을 이렇게 잡는구나. 그러니까 와, 이게 대단하다. 본인이 기준이 있고 나만의 지역이 있으면서 열심히는 해야죠. 물건도 많이 보고 트라이도 해보고 찾아가보고 이 물건은 왜 싼지에 대한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썼던 말이 뭐냐면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해보고 난 다음에 저게 돼? 그래서 제가 강의 때는 맨날 장표나 어떤 거 다 오픈하는 이유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된다는 것도 뭐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나는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이거 한 개 옷실만 산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옷실도 샀고 딴 것도 샀어요. 요 가격대. 예, 이 가격대. 이게 탁감이 9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5억 2천에 샀고, 그다음에 이거 2003년도에 22년 전에 이 매도자분이 8억 5천에 사셨어요. 이런 물건이 나오니까 있는 거죠. 아 너무 신기하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이런 물건은 뭐 몇 개월 찾다가 없으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저건 루브이나 되는 거구나. 근데 몇 개월 찾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저희 투자멘토스에서 이제 상남자님 뭐 가게 하신 그분들이 이거보다 뭐 더 좋은 더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안 된 케이스, 낮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한 6개월 만에, 6개월? 거의 한 1년 만에 80개 정도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위기가 기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물건 찾다 보면 이런 물건이 있어요. 매력적인 수익률을 주는 예. 매수 가격인데 매도자는 그럼 왜 파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죠. 이 아. 매도자분은 22년 전에 갖고 계셨고 8억 5천 사신 다음에 그냥 임대료도 안 올리고 계시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 계약 때 만나 뵀는데 그 나이 어르신 그 사모님이셔가지고 뭐 본인이 이거 갖고 있는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은데 그냥 이 기회에 매수가 있다고 하니까 파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매매 계약서 보여주면서 아유 상가나 부동산은 임자가 따로 있네 하면서 아유 좋게 가져가서 잘 꾸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 멋지다 매도자도. 그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계속 이 물건을 계속 관리하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이때 이제 파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사는 물건 모든 것들이 다 사연이 있던 것,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사연 있는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경기가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있고 막 이럴 때가 사연 있는 물건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작년 정도나 이렇게 사연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온 게 그냥 남들 에브리바디 해피 저금리에다가 경기가 좋으면 이런 사연 있는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금리가 작년에는 금리 때문에 계속 높아 있었고, 그다음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고 있고, 아니면 앞에 물건은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 상황이든 이런다면 사람이 이런 시기 때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서 그 좋은 물건이 나와요. 사유 있는 물건이. 항상 사유 있는 물건은 꼭 그렇게 상황이 아니어도 항상 연에 그래도 한 열심히만 찾으면 4개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1년에 상가 4개 이상씩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보통 한두 개 정도만 사면 돼요. 그 한두 개 사고 2년 있다가 또 한두 개 정도 사고. 근데 사람들은 1년에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그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거를 한 몇 개월 찾다가 뭐 물건이나 이런 걸 한 1, 200개, 몇십 개 정도만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거 못 찾는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100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한 번에 툴이 있던가 한 번에 기준이 있으면 그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내 기준 안에 딱 있으면은 10분 안에 결론이 나요. 이 물건은 패스, 이 물건은 패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을 노력은 해야죠. 그냥 쉽게 돈 모으는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다. 정리를 하면 앞에서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 어떤 상황에서 그때 그 힘든 시기라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 근래에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예. 이것도 코로나 때 매입을 했던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투자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가 있어요. 네. 남들과 조금 다른 거를 한 가지 더, 아니면은 남들보다 좀 더 수익을 그 최적화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할 및 합병인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제가 강의 때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려고 넘어가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이제 원래 나중에 강의로 얘기할 내용인데 그냥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투자 네. 아이디어 추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할하고 합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아예 물건을, 이거는 제가 다 매매한 거니까, 제가 많이 있는 데가 부천이잖아요. 여기 신준동역이고 네. 여기가 12차선 대로변이에요. 네. 여기가 뭐더라, 송내대로인가 이럴 거고, 그다음에 뒤에 배우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도를 봤을 때 이 위쪽하고 밑에 쪽에서 밑에 쪽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도를 놨던 이유가 뭘까요? 이쪽이 중요한 지역입니까? 12차선 대로변이 있으면 위하고 밑에하고는 전혀 다른 상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위에가 여기에 뭐 어떤 뭐 이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이 중요한 거죠. 제 밑에 있는 물건이니까. 그 밑에 있는 물건 중에 여기서는 좀 거리가 있죠.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5km, 1.3km 정도 되겠네요. 동선이나 이런 걸 떠나서 배우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네, 밑에 쪽에. 예, 밑에 쪽에 배우세대가 쭉 있는 거고, 미리네 마을이 쭉 있는 거고, 이 앞쪽 라인은 오피스텔이나 근생 라인이 있겠죠. 네. 그 뒷부분에는 아마 먹자 라인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뭐 상권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이 위치가 이렇다. 뭐 대충 여기 찍으시면 등기부 떠보시면 다 아실 거니까 일부러 이거 여기 찍어놓은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물건은 사진이 이 코너에 있는,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코너에 있는 거였어요. 예. 7층.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정확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그런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라, 어떤 지역이 좋다, 어떤 동선이 좋고 어떤 거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전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는 부분, 자기 물건을 오픈하면서 내가 왜 이 물건을 샀는지, 그 다음에 물건을 사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까지 했는지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도 저는 이제 다 강의 때는 오픈합니다 했는데 지금 그때 하던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그 아까 뭐 앞에 부분에서 지도에서 뭐 여기가 근생 라인이고 뭐 이런 부분이고 동선이 어떻고 이런 부분은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누구나 얘기하는 부분이고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차치하고, 제가 이 물건 갖고 얘기를 하고 투자자 그 모드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투자자 모드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투자자 모드에서는 저도 투자자니까 여기에다가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코로나 시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집합금지로 인해서 폐업사를 막 속출했는데 이 물건 자체가 그런 거에 하나였어요. 남한의 지역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옆에 근처에 있는 것도 사고, 이때 제가 코로나 때 한창 코로나 시기 때 1년 반 동안 제가 상가를 호실로 따지면 한 30개 정도 매입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 사기 바로 한 달 전쯤인가 2달 전쯤에 근처에 바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인테리어를 같이 할 거면 어차피 같이 자재도 올리고 남은 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인테리어 진행하고 있었고, 코로나 피해 업종을 제외한 임대 시장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다고 막 하고 막 이랬지만, 코로나 정말 피해 업종 말고 다른 업종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여기에다가는 사무실을 생각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착한 눈빛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조력자, 부동산 사장님이 있었고, 다수의 조력자라고 하면 여기 이제 관리단 쪽에 관리업체 일하시는 분들이든 인테리어에 관련된 분들이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물건은 이게 가장 포인트였는데, 분할로 일부 매도 또는 단기 매도 차익을 목표로 했어요. 이 근처에 어떤 임대를 채웠는데 그때 보증금을 조금 높이 받는 물건이 있어요. 그 보증금으로 이 물건을 하나 더 사자. 지금 코로나가 기회다.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 보증금 받은 거를 가지고, 이 물건은 상가에서 단기 투자라고 하면 저는 1년에서 2년 이내를 단기 투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분할로 일부 또는 단기 매도 차익을 목표로 했다. 단기로 매도를 하게 되면 앞에 들어갔던 원금을 회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4개로 나누려고 했는데 2개를 단기로 매도를 하게 되면 앞에 2개 물건은 풀피잖아요. 돈이 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날 기준 안에 드는 게 아시죠? 15% 이상 되는 거니까 그냥도 갖고 있어도 되고 팔아도 되지만, 만약에 일부는 단기로 그냥 먼저 팔아버리면 나머지 거는 아예 플러스피가 되기 때문에 이 2개는 당연히 풀피가 되는 순간에는 뭐가 있냐면 수익률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니까. 그러면 단기로 해서 돈이 남은 걸 가지고 왜 단기로 하려고 하냐면,
이때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살라고. 그래서 이때 이거를 또 단기 매도한 거 또 샀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때 상황에서 또 물건으로 개인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물건으로 따지다 보면 이 물건도 사인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때가 여기가 고시원이었었는데 노후된 고시원이었고 그 다음에 노후된 고시원이다 보니까 뭐 집합 이거에도 막 그렇고 너무 노후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매도인 분이 그냥 이제 나 그만하고 은퇴하고 싶다. 근데 그만하고 은퇴하고 싶지만 이분이 이제 고시원을 안 하려고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철거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내야 되는데 아 나는 그게 싫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팔고 은퇴하겠다라는 그런 사연이 있던 물건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다 처음부터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기회가 있다. 그다음에 나만의 지역이고 처음 분할로 일부 또는 매도해서 일부 매도 또는 단기 매도 차익을 목표로 했고 그다음에 사연 있는 것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충족한다는 거를 미리 여러 가지 아까 앞에 보였던 거 시뮬레이션을 다 돌렸거든요. 네. 매매까지. 그래서 사는 거부터 수익률부터 해서 매매까지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생각하는 시간은 하루 하루 정도밖에 안 됐고 곧장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을 투자하게 된 이유가 이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물건의 포인트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상가를 분할을 하는 게 저는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가를 뭐 분할해서 매각하고 분할해서 임대 주고 했던 어떤 분이 자기가 원조다, 뭐 최초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투자는 원조가 없어요. 뭐 전세제도가 있었을 때로 생각한다고 보면 그것도 갭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4, 50년 전에 갭 투자했던 사람이 원조인데 어떤 누군가가 먼저 갭 투자 이거 없어요. 분할해서 팔고 합병해서 팔고 분할해서 임대 놓고 합병해서 임대 놓고 막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원조고 이걸 다 떠나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이유에 대해서를 다섯 가지를 정리하자면 네. 임대 수익이 극대화, 소형 평수일수록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솔직히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자르든가 너무 그 자기 전용 부분에 복도를 내가지고 뭐 이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많이 분할하게 된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공사비가 많이 들 거고 내부 복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로스되는 전용 평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임대 수익의 극대화, 소형 평수일수록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높지만 그때 제가 이걸 임대 주려고 할 때 어떤 평수 때 어떤 임차인이 대기 임차인이든 어떤 게 수요가 많은가. 지금 이 평수가 이게 전용 평수가 한 13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130평을 한 번에 임대 들어오는 사람보다 4개로 나눴을 때 40평대로 4개로 나눴을 때 임대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전체 130평으로 임대를 주는 것보다 이 단위 면적이 그 40평씩 임대 준 게 단위 면적 때 임대료가 높으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유연한 매각 전략이 될 수 있어요. 130평대 분양평수 200평이 넘는 물건은 10억대가 넘어가는 물건인데 그건 매도자를 구하기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금액이 높은 거보다는 4억대에서 한 5억대? 이때 매수자들이 더 많거든요. 매수층이 더 많거든요. 매수층이 많다는 얘기는 매수층이 적은 데에서는 좀 더 할인해서 팔아야 되고 매수층이 좀 더 많은 데에서는 좀 더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그 하방하고 상방을 얘기한다고 하면 보통 분양평당으로 하면은 한 100만 원 가까이도 차이가 나요. 그럼 전용평당 한다고 하면 분양평당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분양이 한 300평 가까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100만 원이면 3억이에요. 3억. 근데 그러면은 갖고 있으면서도 임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나중에 유연하게 매각 전략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가를 분할해서 뭐 이게 중요해. 분할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에 그 임대를 전용 130평 아까 임대료 분양평수 한 200평에 임대 채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40평대 40평대 이게 리스크가 더 적겠어요? 쪼개가지고 40평대를 2개 정도 임대를 채우고 나면 나머지 거는 좀 늦게 채워줘도 대출이자라든가 이렇게 마이너스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유하면서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시 리스크를 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평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입맛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임대료를 좀 더 깎아줘야 돼요. 그럼 이게 보통은 한 분양평당 한다고 하면 20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럼 그만큼 임대료 또 적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크게 임대를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가면 전체가 공실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의 상승하고 유연한 매각 전략부터 유연한 임대 전략,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임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상가를 분할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상가 분할하면 무조건 좋더라. 근데 여기다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또 뭐가 있냐면 많이 쪼개고 많이 나눌수록 공사비는 인테리어비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정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면서 그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실 리스크 뭐 일부분만 차도 되니까 그다음에 자산 가치에 상승하고 유연한 매각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 전략 그다음에 공간 활용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분할하고 합병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로만 준다고 하면 130평 임차인만 딱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40평씩 예를 들어 4개가 있다. 그럼 80평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냥 80평 쓰게 하고 또 40평 나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 활용도 하고 그 유연하게 임대든 매매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분할 합병을 통한 시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분할도 하고 합병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더 시장이 변해서 대형 평수에 지금 소형 평수가 많이 그쪽 편에 공급이 됐으면 대형 평수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대형 평수 공급이 그 수요가 딱 있으면 그거를 합병을 해서 아니면 터가지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가를 분할하는 게 꼭 하나의 뭐 이거에 뭐 어떤 스킬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가를 분할하려고 할 때 이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상가를 분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까지는 알겠다. 그럼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를 강의 때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시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분할을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분할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분할하려고 하든 어떤 이게 안 나와가지고 안에 내부 복도를 만드는 순간부터는 내 전용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값어치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로스되는 부분이 또 많아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력 기둥이라든가 내력병을 위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부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력벽하고 기둥의 위치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대 부분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 내부 복도가 만약에 로스되는 게 10평이 넘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용 부분에 법적 지향이 있는데 소방 및 장애인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난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막거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가장 그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비상 계단 을 막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눠야 되니까 상가를 분할할 때 관리단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개 호실이잖아요. 한 개 호실인데 이걸 만약에 4개 호실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 4개 호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관리단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근데 관리단과 협의를 잘하면 돼요. 각각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 다 미리 달아놓으면 평수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건축물대장 다 바꾸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착한 눈빛으로 합의하면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해요? 합의 안 되면은 얘기할 말은 많은데 합의됩니다. 아. 왜냐면 합의가 됩니다. 왜냐면 건물 관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 개 호실인데 내가 한 20개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각각 부과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이 4개 호실로 돼 있는데 4개 호실에 대한 거를 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건축물 대장도 바뀌어있고 등기부도 바뀌어있는데 그럼 니네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너네는 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저는 여기에 소유자고 입주자 그 당신한테 월급 주는 거기에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 말 많죠. 그렇게 되고 서로 이렇게 당신이 열심히 안 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합의하면 다 안 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주차 시설의 고려예요. 나눌 수는 충분히 많이 나눌 수는 있겠지만 많이 나누게 되면 호실당 보통 한 대씩은 막 준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4대를 줬는데. 네. 8개로 나누면은 4대가 더 추가 필요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거는 관리단에서는 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처음에 나눴던 게 면적당이든 호실당이든 있었을 텐데 제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그 주차를 더 달라고 하면 다른 상가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되고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작게 쪼개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가 더 확 늘어나는데 주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관리단에 요구할 수 없을 때는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분할을 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 때문에 요즘엔 임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잘게 쪼개든가 주차 시효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너무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 분할하고 용도 변경 분할을 할 때는 주차장이 법이 그렇게 주차장 대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거기에다 용도 변경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차장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그 디테일 부분이니까 그거 빼고요.
그래서 상가를 분할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는 그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제 포크레인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운 좋게도 이 조그만 포크레인이 그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올 수 있어서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는 그 포크레인입니다. 보통은 더 큰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 창문 뜯어가지고 40톤 크레인에 걸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운 좋게도 작은 장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뭐 힘든 건 아니고 그 큰 물건 부시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인테리어 한 거고요. 네. 이게 공용 부분 이렇게 한 거고. 들어오고 싶게 만들었네, 진짜. 네. 근데 여기 제가 오픈했잖아요. 1억 8,700 이거 뒷자리 까고 1억 8천에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예술한 것 같아가지고 공용 부분하고 이거 폴리스타에 내부에도 폴리스타 갈았잖아요. 이거 막 그 너무 이거에서 30%에서 40%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너무 예술한 것 같아요. 요즘엔 예술한 겁니다. 이거는. 욕심을 좀 내신 네, 거예요? 욕심을 좀 낸 거죠. 왜냐면 이거 단기 매도를 할까 해서.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제가 조금 남들하고 확실하게 차별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 했던 거라서 조금 돈을 힘을 준 인테리어고 조금 덜 줘도 되는데 확실히 티가 납니다. 고급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뭡니까? 이게 분할 전 도면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기둥이 있죠. 여기에 기둥이 있죠. 여기에 기둥이 있죠. 그럼 이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둥을 부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이것도 이렇게 못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네. 기둥대로. 이렇게. 그럼 이거 모양을 딱 봤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너무 잘, 처음에 사기 전에 도면을 미리 다 구해서 봤고요. 처음부터 사서 철거하기 전부터 살 때부터 이거 네 개로 분할하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 나가는 게 엘리베이터가 두 대인데 이렇게 나가는 게 여기 화장실 들어가는데 입구잖아요. 근데 여기 비상계단인데 만약에 이 비상계단이 여기 있었다. 만약에 비상계단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여기 복도를 내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나눠도 이 비상계단이든 이쪽으로 나가는 거든 화장실 가는 거든 다 이게 로스가 안 나는 거죠. 그러네요. 로스도 안 나고 앞에 이렇게 여기다가 호실만 4개로 나누면 너무 완벽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제가 철거할 때 도면을 이렇게 미리 나눠가지고 전단지에다가 이렇게 다 룸 이렇게 만들어줄게. 전단지에다 다 해서 이렇게 뿌린 거예요. 이렇게. 이 좌측 우측은 뭡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냥. 네. 701호, 702호, 703호, 704. 여기 보면 전역이 30평대잖아요. 이 30평대가 이상적인 평수였고, 너무나 운 좋게도 이 룸의 그 기둥에 따라서 이렇게 잘 나눠질 수 있고. 어차피 이 기둥은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는 값싸면 되는 거고, 요 기둥은 이렇게 너무 잘 나눠지잖아요. 화장실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비상계단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막는 것도 아니고. 야, 도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중도금 내고 철거하면서 이렇게 미리 다 전단지를 다 미리 준비했었어요. 한 호실 빼고 잔금 전에 임대는 다 채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흔히들 실물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은 분할 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도면을 미리 확보해서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로스가 없다, 이렇게 하면 소방에도 뭐 문제가 없겠다, 그 관리단이랑 협의하고 뭐 어떤 부분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실무에서는 처음에는 매매 잔금을 해야 되니까 매매 잔금은 701호로 해야 되잖아요. 701호로 잔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01호 하나를 4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4개를 나눌 때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4개로 나눌 수 있어? 힘들지 않아? 막 하는데 이걸 내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 한 거를. 먼저 이게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을 이게 한 개 호실이었으니까 701호 한 개 호실이었죠. 한 개 호실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겠죠, 당연히. 그럼 전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4개 호실을 다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잔금과 동시에, 아니, 잔금 전이든 건축사를 상담합니다. 층 도면하고 호실 도면을 발급을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무대장 표제부 및 전유부를 발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향후 용도 변경이 가능 여부하고 주차장법을,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주차장법이 중요한 건데, 요거는 좀 뺄게요. 이거는 용도 변경 필요 없었거든요. 근생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건축사님 가서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이걸 줘요. 대리인 위임장. 뭐예요? 이거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산 사람 대표자 뭐 상호 적분한데 도장 하나 찍어주고 인간증명서를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 건축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건축사에서 맡기는 거죠. 성명, 루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주는 거죠. 써가지고 하고 여기다음에 그 포괄 위임한 다음에 인간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견적서를 받아요. 이거는 제가 요 견적서가 없어가지고 딴 견적서를 했는데 여기는 3개층 나누는데 지금 얼마 들었어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3개층 하는데 1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분할 등기하는데. 근데 왜 이게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할 등기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바꾸는 거잖아요. 먼저 바뀌는 거니까 먼저
건축물 대장부터 바꾸고 건축물 대장이 바뀐 거를 가지고 등기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건축사를 상담받고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에 가가지고 보통 한 1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억이, 요거는 아마 80만 원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건 3개층 할 때 100만 원 이 근래에 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분할 됐죠.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바뀌거든요. 전유부 분할 신청에 따라 701호로 701, 702, 703, 704호로 구분됐다. 나눠줬다. 네. 이게 2주면 나와요. 80만 원에. 어렵지 않아요. 가가지고 사인 하나 써주고 인감증명서면 알아서 해줘요. 그럼 끝났죠.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등기부를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쵸. 등기부는 소유권에 관련되던가 아니면 어떤 근저당 이런 어떤 권리에 관련된 거는 등기부가 우선하지만 면적에 관련된 거는 등기부가 우선하니까 건축물 대장이 대장이 우선하니까 대장을 중개사 시험. 예. 대장이 우선하니까 예. 대장을 바꾸고 난 다음에 대장이 바꾼 걸 가지고 등기소에다가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뭐 구분으로 인하여 몇 제곱 이게 7,702호로 바뀌었다. 이익이 됐다. 그럼 이거는 뭐냐? 근저당이 이익이 됐다. 그럼 이게 비용이 이게 세계법인으로 했거든요. 64,600원. 7만 원으로 치면은 7322. 2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표시 변경 등기 이거 법무사 시킨 거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 도면을 보고 이렇게 그걸 미리 계획을 세웠다.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무에서 뭐 분할 등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등기 바꾸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돈도 비용도 아까 그래서 비용 내역서 오픈한 게 뭐냐면 이거 4개로 분할하고 등기부까지 바꾸는데 건축사하고 법무사 써가지고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하는 게 어려운데 한번 해보면 네. 엄청 쉬워요. 계속 이제 네. 똑같이 하면 되니까.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거를 그냥 오픈하고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만약에 용도 변경이 돼 있던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내부 공간에 내부 복도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박이라든가 이런 게 걸렸으면 좀 복잡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먼저 내가 계약한 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소방이나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해요? 건축사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확인해 줘요. 뭐가 더 필요할 수 있다. 뭐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분할 등기하는데 아까 뭐 80만 원이다 하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실비 추가된다라고 적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추가되는 비용이 없었으니까 그냥 80만 원에 그냥 한 거.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이 원도면을 제일 중요해요. 원도면을 딱 봐서 이거 보는 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까 할 수 있겠다. 4개로 나눠가지고 단기든 일부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처음 살 때부터 얼마에 사서 어떻게 임대료 줘서 얼마에 임대 줄 건지 몇 평 이거 다 미리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투자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하고 평소에 맨날 생각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상가 분할을 생각을 미리 다 해놓고 처음부터 투자 물건에 대해 이유를 다 맨날 생각했던 거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분할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상가 분할 시 고려할 상황을 다 고려했는데 도면을 보는 순간에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임대가는 미리 제가 철거하고 때 이렇게 임대 이렇게 하는데 곧장 매매도 같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이 힘든데 한 번 해보면 그러니까 솔직히 한 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개별성에서 어렵다 쉽다만 있는 거지. 이런 물건은 한번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셔가지고 잘 되면 저 소주 한 잔 사주시는 걸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제 살 때부터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물건은 매매까지 다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첫 장에 보시면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복리의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매도 및 매도 관련된 유연한 전략이 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복리의 구조를 만들다잖아요. 요 두 개를 이제 제가 아예 장표를 오픈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9억 7,75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에 팔았죠? 3억 8천. 3억 이거 정리, 9천, 3억 6,500, 3억 5,500. 예전에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냥 계약서 이거 제가 캡처, 잘라가지고. 왜 안 믿어요? 귀찮으니까 저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도 상가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다 해가지고 피드백. 네, 컴퓨터도 못하는데 이거. 그래서 여기 날짜가 여기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한 게 네. 볼까요? 이게 다 최종 투자서 장표 오픈한 겁니다. 분양 평수가 220평, 전용 평수가 137평.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9억 7,750만 원. 여기 날짜 중에요. 21년도 9월 30일.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합창유연. 공사 비용 1억 8,700. 이거 뒤에 보여드렸죠. 이거 솔직히 깎았는데 이거보다 좀 싸게 했어요. 법무비, 중개수수료, 대출, 임차보증금, 최종 투자금이 1억 9천. 최종 투자금 기가 막힌다. 근데 이거를 더 만약에 이건 현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5천만 원만 줄였으면 한 1억대 초중반으로 가능할 수 있었어요. 이때 좀 예술했잖아요. 아까 폴리스타일 다 깔았잖아요. 네네. 바닥 까는데 예뻐 사무실이 예뻐. 바닥 까는데 민원도 많아가지고 좀 합의금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다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예술 안 했으면 좀 더 돈을 깎을 수 있었다. 3천 정도 깎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 투자금이 한 1억대 초중반? 그 재정원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때 월 대출이자가 이 정도였어요. 이게 3,500원 받았고 월 임대료가 780 받았잖아요. 네. 그 월 순수익이 550만 원. 34%. 수익률. 그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수익률이 이거 팔아도 되고 안 팔.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전략이 뭐였어요? 두 개. 원금 회수하고 지속 반복. 무조건 먼저 단기 매도였잖아요. 이때가 코로나니까 이거 빨리 단기 매도해서 나머지 남겨놓고 난 거 해서 또 투자를 하려고 해서 또 살라고. 예, 이 매도한 거 아까 계약서 이게 날짜를 이게 적어. 701호 21년도 9월 30일 했잖아요. 21년도 11월 달에 2개 팔고 1년 안 됐잖아요. 1년 좀 넘었나? 1년 2개월? 1년 2개월 만에 이 3개를 팔았어요. 1년 내, 1년 정도 내. 같은 날짜는 같은 사람한테 판 겁니까? 한 번에 2개 옷이 다 팔아. 사무사원 한 분한테 팔았어요. 네. 이거 팔았죠? 근데 요거는 24년도 1년 전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총 매도 금액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때 생각해보세요. 22년도 이때 생각해보세요. 고금리고. 그렇죠. 근데 팔린다니까요? 저한테 사는 사람이 아까 보였던, 저한테 사는 사람이 수익률이 6%대가 넘어요. 저렇게 수리가 다 돼 있는 거에 임대도 채워져 있고 6%가 넘어요. 근데 저는 갖고 있으면도 34%니까 안 팔아도 되고 팔아도 되고. 그렇지만 저는 이거 원래 먼저 팔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또 딴 거로 또 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원금 회수가 되면 지속 반복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복리의 구조를 만든다는 게 그러면은 이 갖고 있는 동안 1년 동안 이 34% 정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남으면 이 500만 원 갖고 제가 뭐 했을까요? 맥커리 인프라를 사든 뭐 채권에 투자하든 뭐 복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 대표님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한테 어떤 생활비로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 남는 이 34%를 가지고 저는 뭐 배당주를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남는 것도 갖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복리를 하는 거고 원금 회수가 되면은 그 원금 회수된 거를 또 상가를 하나 이런 비싼 거 또 하나 살 게 있으면 이걸 팔아가지고 상가를 또 하나 또 사는 거고. 이게 구조가 맞잖아요. 갖고 있어도 되고 팔아서 또 딴 걸 사고 그러면 갖고 있는 동안에 남는 돈 가지고 맥커리 인프라를 사고 한국 세션이나 뭐 이런 것도 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세존 매도 차익 끝 요거죠. 세존이에요 세존? 그러면 그동안에 쌓였던 금액이 한 9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합치면 3억 5,700이잖아요. 그러면 최종 투자금 1억 9천인데 이게 아니라 이 중간에 1년 내에 원금 플러스를 했다니까요. 이 1억 9천은 요 먼저 전에 회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 남는 이 원금을 회수하고 남은 다음에 제가 또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만약에 10%짜리든 15%짜리 투자했으면 거기서도 또 복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갖고 있어도 되고 중간에 원금 회수해서 복리 이것도 복리 나중에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제가 항상 투자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버전인 거죠. 핵심인 거죠. 예. 근데 예전에 3년 전에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장표 갖고 투자자 모드로 얘기한다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장표를 꺼낸 거고요. 근데 이거는 다 매도해가지고 솔직히 등기부 떠보시면 됩니다. 어딘지 다시 막 로드뷰 보고 찾으실 거잖아요. 사진도 있고 지도에도 표현됐으니까 로드뷰 보고 찾아보신 다음에 등기부 떠보시면 찾으시려나? 귀찮아서 안 찾을 수도 있는. 꽤 있습니다. 꽤 찾는 그래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시고 제 말이 정답인지 아닌지 제 쿨한지 아닌지 뭐 이런 거 확인하시나? 제가 예전에 뭐 그 엑셀을 잘 못하니까 뭐 틀렸다고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장문에 뭐를 쓰셨다고요. 계산 틀렸다고. 그래서 대꾸 안 했어요. 틀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제가 샀던 금액을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팔았던 금액을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뭐 그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엑셀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한 5년, 6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에서 똑같이 따라왔던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엄청난 성과를 퍼포먼스를 하는데 근데 중간에 유혹에 빠지는 거죠. 소액으로 된대. 무피로 사가지고 뭐 몇십억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5년, 6년, 제가 처음 강의도 5년, 7년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복리의 구조와 이런 구조를 아실 거예요. 네. 빨리 부자 되는 건 없고, 길게는 뭐 10년 내에,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 때 얘기하는 말이 10년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자산으로 100억, 월세 3천만 원은 만들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10년을 버티는 사람이라든가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만약에 잘 되면 항상 제 블로그 후기나 이런 데에 왜 소주 한 잔이 많냐면 잘 되면 꼭 찾아와서 소주 한 잔 사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되는 물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조금 낮추든가 아니면 2년에 한 개만 하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상가가 경매가 아닌 네. 일반 물건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계획을 잡고 매수를 해서 매도하는데 수익률이 34%의 월 순수익을 내면서 이거보다 뭐 예전에는 저 50% 이하짜리 안 했었어요. 매도 차익 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 장표를 오픈하는가 등기를 오픈 안 하신 건데 이거는 레코드가 10몇 년 전부터 있던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첫 장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출금리가 7%가 돼도 나는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거죠. 대출금리가 7%가 되고 사람들이 고통이 빠졌을 때 그때 사서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고 2%대 갈 때 그때 나한테 사는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수익률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 팔자. 그러면 언제냐? 작년에 제가 상가 막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금리가 높은데? 그렇게 큰 물건은? 근데 지금 거의 금리가 상단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살짝 고개를 이제 반대로 이제 꺾었는데 그동안에 고금리에 있던 시대고 상가에 대한 어떤 경기가 안 좋다는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상가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출연해서 얘기한 말은 뭐냐면 아까 잔금 안 치는 물건도 얘기했잖아요. 네.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있다. 찾아보면 있다.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조용히 성과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성과 내시는 분들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크게 퍼포먼스가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하나하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복리의 구조가 생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남는 돈 가지고 또 투자하고 원금 회수하면 또 투자하고 근데 그거를 길게 보면 10년이고 짧게 보면 5년인데 이거를 못 버틴다.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10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는데 왜 못할까? 그리고 이렇게 현금 흐름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경기가 부동산, 그 주거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현금 흐름이 대출금리가 7%대가 돼도 나는 현금이 남는 구조로 해놓으면 그때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역전세를 막을 수가 있고 모든 걸 지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팔지 말아야 될 물건을 그때 팔게 된다고. 좋은 거부터. 예, 좋은 것부터. 왜냐면 나쁜 건 안 팔리니까. 좋은 것도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일정 부분 포트에 이런 거를 해놓으시면 복리의 구조나 방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거용 투자는 시점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딱 주거용 투자 할 때가 있으면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주거용 투자는 시점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데 만약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 일찍 들어가 지금은 실거주나 그 무주택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같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지각비 내고 좀 비싸게 사야겠어요. 왜냐면 부동산이 한번 진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좀 오랜 시간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지각비, 그러니까 투자자는 결국은 그 시간에 대한 걸로 나눠야 돼서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조금 완전하게 이렇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사서 그 다음에 좀 더 나한테 사는 사람이 아직 더 올라갈 게 있을 때, 그때 나한테 누군가한테 팔아서 그분 남는 게 있어야지 저도 그때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살 때 이런 말 하면 싫어하던데 10개를 사서 5개를 좀 이렇게 올라가서 팔아가지고 그럼 5개는 무피잖아요. 무피라기보다 투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좀 플러스가 상세가 된 거죠. 네, 돈이 남았을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역전세나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보유를 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10개 중에 5개 팔고 이게 5개가 남으면 이게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가장 큰 특성 결국은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주거용도 보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여기에다가 하는 어떤 리스크 해지도 해놓고 상가 투자라든가 이런 현금으로도 리스크 해놓으면 결국은 큰 투자를 뭐 10년, 20년 할 때마다 이런 굴곡이 있을 때마다 조금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경매에 막 보러 다니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사연 있는 물건을 열심히 서칭을 해서 이런 거 두세 개 세팅해놓고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네. 그럼 이것도 모아서 뭐 하나씩 뭐 엔비디아를 하든 뭘 하든 뭐 네. 이렇게 하나씩 또 해놓으면 진짜 복리가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물건이 잘 안 보여서 몇 개월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극강의 레버리지를 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싸게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대출이 한 70%? 80%. 80%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출이 잘 나옵니까?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특별한 제가 이런 말 그러니까 저만 나오는 거일 수 있는 물건 아까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 제가 100% 받은 거는 그거는 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자산을 좀 오픈했어요. 나 이 돈 못 갚을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저희 투자멘토스에서 하고 있는 상담실 이쪽 편에 보면 80개 중에 80% 거의 다 나와요. 대신에 어디 한 군데 전화해서 아니 안 나오네 저거 루블이야 돼 이런 게 아니 전화 만약에 해야 된다면 100통화도 해보고 끝까지 알아보면 나온다니까요. 자산 안가도.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대출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공사비도 어떤 처음에 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임대로 바꾸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대환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대안으로 갈아탈 때는 1금융으로 그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 똑같이만 받을 수 있다고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 1금으로 가서 금리를 낮추는 거고 수익률 높이는 건 방법. 그다음에 더 받으려고 해서 또 공격적으로 더 투자하겠다 해서 원금 매수를 하겠다 하면은 대환이 이렇게 받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유연하게 모든 거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저만 80% 나온 거 아니에요. 루블이니까 80%.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50건도 넘는데. 여기 앞에 상담자 계신데 50건 넘어요. 아, 맞습니까? 아니, 저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 분들도 다 80% 받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80%까지 나온다는 거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더 낮게 받으면 본인 선택인 거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는 거고 본인이 한 60%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레버리지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법인으로 대출하신 거냐고. 야, 이거는 법인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제가 상가 강의를 언제 처음 했죠? 한 7년 전에 했나? 6년 전에. 근데 그때 막 아는 분들이 그때는 개인 그 물건이 있었어요. 개인명으로 갖고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누구의 1인 이제 와이프하고 공동명의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가 하시는 분들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분하고. 근데 다 그때 개인으로 하시고 막 하는데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임대료가 어느 순간 어느 적정 억 단위가 좀 넘어가는 연에 억 단위 그 1억 정도 넘어가는 순간에 종소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 이 친구는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 이상 받는 친구들이 별로 없구나. 그럼 저는 알았어요. 아. 그 저는 법인으로만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종소세는 넘치고 이런 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에 이것도 많이 내고 저희 와이프님도 많이 내고 저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다가 얹을 수가 없어요. 개인명으로 상가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상가를 그 한 6, 7년 정도부터는 상가는 다 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한다면 신생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신생법인도 대출이 돼요? 나와요. 나와요. 이거 아까 그 대출 100% 받은 거 그것도 신생법인인데요. 아까 이게 걱정스럽겠죠. 걱정스럽고 고민스럽겠죠. 근데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친절합니다. 이게 뭐냐면 됩니다라고 막 얘기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어떤 물건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번에 물건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 제가 아는 쪽에 원래 거래하던 부동산, 거래하던 은행 두 군데에다 미리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주소하고 얼마에 사겠다라는 거에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충 여기서는 하방은 거래했던 데니까 여기서는 약속이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는 킵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매매 계약 쓰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그쪽 편에서 소개하는 금융기관에 소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또 소개를 받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총 4군데, 5군데를 동시에 다 넣어놓습니다. 하나는 킵을 해놓고. 근데 사기 전에 어느 정도 킵은 하나 해놓고 난 다음에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사기 전에는 원래 기존에 거래했던 그 은행 쪽이랑 미리 나는 얼마 살 거고 어떤 주소가, 그 주소가 어떻다. 등기부를 보내주면은 대충 얼마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기존에 제가 한번 거래했으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킵해놓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킵해놓고. 만약에 이게 풀기 어려운 물건이다 그러면 저도 전화 100군데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 다른 가끔 이제 물어보신 분들은 전화 자기 동네에 한 3-4군데, 한두 군데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대출 안 된다는데요. 좀 더 열심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대출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수익률을 왔다 갔다 하는 핵심이죠. 예. 근데 그거를 전화 몇 통하고 몇 군데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해봐야죠.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해야죠. 저도 이렇게 먼저 아는데 하고 이렇게 한다. 지금은 그나마 인맥풀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러지만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전 300군데도 전화해봤어요. 강의 때 얘기하지만 저기 전라도 그 어디야 곡성 축협도 막 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 그 법인으로 사시잖아요. 네. 그럼 법인으로 계속 상가가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게? 법인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이건 기준 있죠. 뭐 물건 가액으로 하세요? 아니면 초보자들 기준으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뭐 너무 먼 얘기라서 좀 그런가? 그러니까 법인이 처음에 법인 A를 하나 먼저 만들어요. 신규 법인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물건이 아무리 수익률이 30%를 넘는다고 해도 네. 취득세, 공사비용,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뭐 이런 게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료를 한 달에 500만원씩 남아요. 그러면은 이 법인을 막 한다고 하나만 샀다고 치면 이 법인이 2년 내에 흑자로 될까요? 팔지 않는, 매도하지 않는 이상. 적자일 거잖아요. 2년 이상 적자면은 신규 대출 잘 안 나와요. 2년 연속이면. 그러면 그때 2년 연속했을 때 법인 B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신규 모니까 대출 나니까 또 이걸, 그럼 여기 앞에서 여기까지 4년이잖아요. 네. 4년이면 이 앞에 거를 한두 개를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 흑자 돼요. 그럼 여기 2년이 또 지나가 여기 적자죠.
그럼 또 일로 가고. 그거 플러스 그 가족법인에 어디에다 지분을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 이렇게 섞어야 되는 경우의 수가 한 5가지, 6가지 있는데, 예. 강의 때 물어보시면은 제가 강의 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왜 법인이 뭐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물건에 너무 많이 부동산을 담고 있으면 그 세금 좀 뜯어가야 될까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한 법인에다 많이 담고 싶진 또 않고, 한 법인에 안 넘어야지 않을까? 300은 안 넘어야 되지 않을까? 자산으로. 안 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예. 그 그룹사네, 그룹사. 아니, 그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그 크게 보이는 거지. 알맹이는 별로 없어요. 그냥 생활비 정도 벌고 그냥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찾아요? 서칭.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뭐 그 얘기하면 좀 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본인의 그 나만의 지역을 만들라. 근데 꼭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네. 나만의 지역이라는 거를 예전에 얘기할 때 내가 자주 가고 내가 자주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자주 가고 이러는 데가 거제도의 어디 뭐 시골 동네다. 그럼 거기에서는 상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배우 세대가 있고, 근생 라인과 그 상가 라인이 같이 있는. 근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병원이든 학원이든 이런 데하고 상업 지역이 같이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같이 있는 지역인데 배우 세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만의 지역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저만의 지역은 이제 상동택지, 그 다음에 중동택지, 신도시였던 거였죠. 근데 그게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게 뭐 예전에 매매가 시세, 임대가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어디서 받느냐?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고요. 저는 이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만의 지역이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하지만 처음부터 부동산 사장님한테 신뢰감을 주고 어떤 이런 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나만의 지역을 만들거나 부동산이면 친해지기 힘드니까 먼저 나만의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뢰도라든가 부동산이랑 많이 친해져 놓으면 물건이 나오겠죠. 물건이 만약에 나오면 부동산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 기준이 만약에 평당 7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부동산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컨디션에 어느 정도 이런 물건에 평당 700만 원의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저는 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중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입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어떤 물건이 딱 나한테 싸다고 해서 저한테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저는 30분이나 1시간 내에 가부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물건을 광고를 하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일하면 같은 수수료를 받아도 저는 수수료를 안 깎거든요. 제가 부동산장한테 농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상가 0.9%인데 이거 협의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0.9% 더 드리고 싶지만 제가 드리면 2천만 원의 징역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자격증이 취소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사장님 자격증을 지켜드리려고 여기밖에 못 드린다. 말 한마디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일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못하는 거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일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저하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피드백도 빨리 주고 네. 계약했을 때 수수료도 안 깎고. 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물건이 만약에 나오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근데 이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고요. 나만의 지역에 어느 정도 신뢰감이 쌓여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만약에 한번 제가 상가를 사거나 한번 임대를 채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 물건을 중개하셨던 부동산 사장님이든 어떻게 공동 중개했던 사장님이든 그때 물건 내놓거나 사러 돌아다닐 때 그런 사장님한테 꼭 그 한 번의 인연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더 이 일도 편하게 하고 수수료도 더 그 깔끔하게 받을 수 있고 하면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겠죠. 대신에 네. 이거는 빨리 되지는 않아요. 그런 신뢰관계라는 게. 오랫동안 좀 관계 정립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류하는. 강의 때 농담으로, 그러니까 그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 게 착한 눈빛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고 착한 눈빛 하고 그다음에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노블님도 착한 눈빛으로 저 들어가세요? 착한 눈빛 하죠. 입장할 때? 중개사무소 들어갈 때? 입장하면서 그 착한 눈빛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긴 한데 얘기하면서 착한 눈빛이 나와요. 이런 눈빛입니까? 강남 쪽 오피스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지역에 대해서 어디 지역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추후 얘기인 거고요. 처음에 물건을 접근할 때는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막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 하셨었잖아요. 통건물이라든가 강남물 그런 거 왜 안 하냐고. 근데 저는 그거를 땅의 값어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돈이 없고 그 생활비 정도만 벌기 때문에 땅의 가치에다가 묻어놓고 오랫동안 버틸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당장에도 수익이 나야 되고 향후에도 수익이 나야 되는 이거를 좋지. 통건물에서 수익률 뭐 2% 3%짜리를 매입한다면 나중에 건물의 값어치 뭐 이런 거는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하고는 안 맞고 당장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돈이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생활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강남의 오피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강남의 오피스니까 예.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공실의 리스크가 훨씬 적겠죠. 대신에 그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의 기준이 15%다. 그러면은 절대 강남에서는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는 아니고요. 쉽지는 않을 건데 있긴 하겠죠.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그 만날 확률이 낮겠죠. 그럼 기준을 어디 지역에서는 이 기준으로 하고 어디에서는 이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똑같은 제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 강남 오피스가 있다고 하면 하겠죠. 근데 제 기준을 강남 오피스에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 기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좀 더 편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공시지가 더 적은 거를 한다라고 해서 기준 낮춘 다음에 강남 오피스의 기준이 맞다고 하면 강남 오피스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이 먼저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춰가지고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배우 세대는 몇 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몇 세대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은 하나, 뭐는 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봅니다. 가보고 그 현장에서 확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배우 세대가 부동산에서는 어느 정도 상방이랑 하방이랑은 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몇 세대 이상 돼야 되고 몇 세대 이상에서는 뭐 그 학원이 몇 개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은 하방은요? 근데 이 중간이 너무 크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몇 세대 정도인지는 우리가 그 지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몇 세대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는 개별성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학원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학원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더 들어와도 되는지 안 들어와도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공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15,000세대가 있으면은 수학학원은 5개, 영어학원은 10개. 이런 공식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임대 주고 싶은데 지금 수학학원이라든가 영어학원에 지금 임대 찾는 분이 계시냐? 아니면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이나 이런 학원에 권리금이 붙어 있냐? 그러면은 학원 찾는 사람들이 제일 어디를 많이 찾으시냐? 그럼 당연히 지도만 봐도 당연히 어디에 학원이 들어올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부분이 분명히 학원이 들어올 자리인데 그 현장에 갔는데 이 부분이 아닌데 다른 데도 학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학원 수요가 넘쳐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기준을 어떤 사람이 만 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만 30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장 가가지고 원래 학원에 있어야 될 자리 이외에 다른 데 학원이 더 들어가 있다면 학원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학원에 권리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 학원이 지금 어떤 학원을 찾고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럴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좀 더 정보를. 근데 이거를 강의할 때는 어떤 말투로 어떻게 질문하는지 얘기하는데 그 질문하는 거라든가 어떤 부분은 현장 가서 부동산 사장한테 질문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임대든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할지 미리 생각하고 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가가지고 싼 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이거 학원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생각을 미리 다 그 손품에다 준비하고 간 다음에 어떤 말투로 어떻게 물어보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면 난 어떻게 대답해 주겠다라는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은 아니라 어떤 뭐 만세대에서 막 이렇다고 하고 가면 만약에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가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어떤지를 확인해보고 부동산자한테 질문을 어떻게 할지 실질적으로 뭐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태권도하고 하나 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임장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런 것도 해요. 태권도가 만약에
관원 수가 100명이다. 100명이면 한 달에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애기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기 뭐 그 애기 넣으려고 하는데 관원비는 어떻고 뭐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얼마 정도를 그 관원 한 명당 얼마 남고 그다음에 사범님은 월급 얼마고 차는 몇 대 쓰고 막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그 관원 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일 잘하는 거는 근처에 이제 학원 차가 얼마였는지 그거는 현장의 부동산장이 더 잘 알아요. 가보면 더 잘 알고요. 몇 세대의 태권도 도장은 몇 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할 때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이 나면 어떤 질문을 다시 할 건지를 미리 준비하고 가서 현장에서 확인한다. 딱 정량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 가서 네. 질문을 통해서 좀 네. 정보를 파악하는 편이다. 근데 이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자리에는 학원이 들어올 만한 자리인데 학원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아닌데 학원이 들어가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학원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사려는 같은 건물에 다른 임대 매물이 나와 있으면 겁이 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할지요? 저는 뭐 하나도 재물권이 거기에서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싸든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 돼 있든 아니면 간판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하든 주차를 한 대를 더 줄 수 있고 뭔가 그 분보다는 제가 하나 난 게 있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그분은 만약에 1억에 샀는데 수익률이 뭐 6%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 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1억에 사서 6% 정도 해야 되니까 50만 원의 임대가가 이제 자기 수익률이 6% 나와야 되니까 50만 원 임대로 저거 만약에 5천에 샀으면 저는 이 사람하고 경쟁이 25만 원에까지 저는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살 때 싸게 사지 않으면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처음에 제가 기준 높이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기준 안에서는 저보다 제가 싸게 샀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금리가 올라가도 저는 버텨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임대료 내린다고 하면 저는 더 내릴 수 있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제 기준을 분명히 잡아놓고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것만 사자는 거죠. 저는 제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안 삽니다. 산 적 없어요. 아니면은 세상에 돈 되는 물건은 아까 뭐 이런 물건들 뭐 아까 뭐 이 근래 샀던 물건들 이런 거 같은 물건도 열심히 찾으면 진짜 밤하늘의 별보다 많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좋은 물건 다 못 사요.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실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산을 돈을 버는 것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 계단식인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쭉 가다가 포기라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 뭐 루즈해지거나 아니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가 막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때만 지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눈이 팍 떠지는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눈이 팍 떠지는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을 이 근래에 뭐 저쪽 저희 산업 쪽 이쪽 분에 많은 사람들이 나 돈만 있으면 근데 이때 또 조심해야 돼요.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속된 말로 까불 때가 있어요. 네, 있죠. 세상에 돈 다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의 딱 하나의 포인트만 딱 그 기준에 대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기준에 하나만 딱 넘어서는 순간에 돈 되는 물건은 많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본인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할 수 있는 만큼 욕심을 버리면서 하나씩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왜 안 보이나 많은 분들이 왜 안 보이실까 그건 내 눈에 안 보인다 막 이런 생각했던 게 공부는 많이 하시고 막 여러 개도 다녀보시는데 기준을 안 정하고 어떤 임장을 다니던가 기준을 안 정하고 물건을 찾아보던가 하는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하다 보면 많은 물건을 볼 수 있어요. 기준이 안 되면 패스, 안 되면 패스, 안 되면 패스. 그다음에 기준 들어보는 물건은 왜 이 물건이 나왔는지 이거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물건을 걸러내는 방법을 말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요거 하나만 깨우치면 그 다음부터는 나 진짜 돈만 있으면 빨리 부자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맨날 강의할 때 얘기할 때가 뭐냐면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제 기준은 이렇지만 제 기준보다는 조금 낮게 하셔도 되고 높이셔도 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거를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왜냐면 많은 상가 강의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법률적인 거를 얘기한다든가 동선을 얘기하거나 상권을 얘기한다든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 앞에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보다 보면 여기 건물에는 학원이 있겠냐면 그 학원이 있어요. 이 건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가 아니면 빵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햄버거집이 있겠네? 그럼 거의 다 있어. 비슷해요. 뒷부분에 어디 다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도시를 계획하는 거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동선인데 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지역에서 얼마 정도가 싼 건지 비싼 건지 그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대출을 받고 어떻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앞에 거에 대한 이런 거를 막 얘기를 들어봐야 결국 돈 버는 걸로 연결이 안 돼요. 결국 돈 버는 걸로 연결되는 거는 앞에 정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알고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물건을 많이 빨리 볼 수 있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앞에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뒤에 게 돈 되는 거는 이거다. 결국 그래서 제가 이 돈 되는 기준은 저만의 기준이든 제 생각이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장표를 오픈하는 거예요. 왜 샀는지부터 해가지고 장표를 다 오픈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튼 제가 루블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진짜 머리를 땡 하고 맞았던 시야가 되게 넓어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상가는 경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깨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상가도 시세 차익이 난다. 일반 매매로 했을 때도 이건 뭐 30%뭐 25% 아이고 운이 뭐 좋은 거고요. 이러니까 근데 한창 2013년도 때 14년 15년도 때 그때는요 저의 기준의 레버리지 수익률이 그때는 50%였어요. 그때 그런 물건이 널렸어요. 제가 강의 때 그 장표 오픈하면서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왜 많이 상가를 못했냐? 그때는 1,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사면 1억씩 오르고 막 그런 생인데 저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뭐 상가 그 수익률 얼마나 난다고 막 얘기하고 아파트 막 살 때 그나마 저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상가도 현금으로 조금 만들어놨다. 그때도 상가를 조금씩 사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상가 투자자라고 제가 인사할 때 그러죠. 투자로 밥 먹고 사는 루블입니다. 그러지 상가 투자로 밥 먹고 사는 루블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저도 아파트도 막 그래도 100개 이상 사보고 몇백 개 사봤어요. 그리고 딴 것도 투자해요. 근데 이런 시기 때 2014년 15년도 때 아파트 제가 막 그때 직접 노가다 하면서 아파트 막 하고 할 때 상가 수익률 50%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0만 원이면은 곧장 1억이 보여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곧장 네. 이런 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는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이거는 또 세금이라든가 엑시트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지만 이때는 그래도 상가가 가끔 나만의 지역에 정말 싼 물건이 나오면 하나씩 샀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는 했던 거예요. 꼬맹이 투자자들이 전국에 있는 주공 아파트 쓸고 다닐 때 루블님 뭐 하셨어요? 집에 안 갔잖아요. 칼리오페님하고 가가지고 그냥 그 휘파람 가가지고 그냥 3개 산 거 하고 그냥 곧장 팔고 안 샀어요. 그때 왜 안 샀냐면 저는 그때 꽤 있었어요. 원래 꽤 있는데 거기다 더 추가로 사고 싶지 않았고요. 상가 한창 있을 때 팔았잖아요. 코로나 좀 전쯤이랑 코로나 때쯤 팔았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리고 영원히 오를 수도 없는데 중과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직접 수리하고 노가다를 다 했기 때문에 상가까지 하면 임차인이 140명인데 이거 전화 받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에 뭔가. 그리고 이제 이거 그때 뭐였냐면 막 자산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100억 있다. 뭐 아파트 갭 투자로 막 그런 사람들이 이거 좀 팔아야겠다. 너무 어차피 다 팔지는 못해도 무겁게 갖고 가지 못하니까 저는 2013년부터 사놨던 아파트들이니까 그때 저한테 사셨던 분들이 그 대기업 출신 분들이 많이 샀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잘 팔렸어요. 내 돈으로 난 일주일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50개 팔고 이제 그때 코로나 때였으니까 상가 그때 바꾼 거를 했죠. 근데 팔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를 팔고 난 다음에 호가도 많이 올랐죠. 이부키가 안 했다면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거를 동시에 판다라고 쳐보자. 그럼 1년에 이걸 다 팔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세금을 70% 뜯어간다고 하면 30억이다. 근데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팔릴 수 있거나 이건 확실하지 않다. 근데 내가 이거가 없이 다 세금까지 다 낸 돈을 가지고 상가를 사면 아까 이 앞에 있던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이게 더 장기로 투자할 수 있고 오래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2008년, 9년, 10년 때 겪어봤으니까. 영원한 건 없었고. 그때 막 지금도 그랬겠지만 시장에서 아웃된 사람 많았겠지만 그때도 시장에 아웃된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서브프라임이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걸로는 금리가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는데 그걸 맞출 수는 없으니까 좀 몸을 가볍게 해놓고 현금으로 좀 바꿔놓자라고 했던 거를
제가 만약에 한 2년만 한 바퀴만 더 갖고 있었으면은 소주 한 잔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더 빨리 판 거죠. 왜냐면은 제가 19년도쯤에 19년 20년도에 팔았으니까 22년까지는 좀 올랐잖아요. 한 바퀴만 더 갖고 있었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리 판 거라기보다는 줄여놓고 팔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바꿔놓은 거죠. 상가로 바꿔놓은 건데 이때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보라고 했어. 아이고 투자 그때 막 그 100억 부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처음 만날 때는 제 앞에서 말도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형님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오를 때도 형님 그 매매 가격이 오르는데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왜 파냐고 더 오를 텐데 그거 수익률 15% 20%짜리 그거 그 돈도 안 돼 왜 하냐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죠. 팔아야겠다. 인간 지표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막상 하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전폭 지지했던 게 투자가의사님이에요. 형님 생각이 맞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때 미리미리 우리같이 무겁게 갖고 있는 사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자기 이거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보면 저도 그 친구가 그래서 힘든 시기 때 고통을 받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많이들 그랬어요. 주위에다가 지방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거 막 20개씩 30개씩 갖고 있는 거 밀라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 곤수한테도 너 이거 밀어라. 근데 원래 제가 남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곤수님하고 이제 술 먹다 따리따리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지방 몇 개 있어? 그랬더니 몇십 개 있대요. 아니야 밀어버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친구가 다 밀었어요. 와. 안 밀었으면은 역전세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했어? 그런데 형님이 그 3번인가 해가지고 했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보통의 사람들은 주위에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는 당장에 오를 것 같으니까. 왜냐면 무겁게 담고 있을수록 무겁게 올라가는 걸 올라가는 걸 봤는데 무겁게 담고 있을수록 무겁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를 생각 못 해요. 무겁게 갖고 있으니까 무겁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인생의 롤러코스터 타면 안 되니까 미리 조금 탐욕을 좀 버리고 준비를 좀 해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제가 팔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2019년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이제 좀 줄이자. 근데 그때 이제 인간 지표들은 수익률 15% 20%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제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투자 잘하면 탐욕이든 어떤 상황 때문에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거에 베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덜 벌고 조금 천천히 벌어도 조금은 행복하거나 조금 천천히 벌어도 되지 않나. 2년 전인가 그때 막 한차 안 좋을 때 그 조회수 엄청 안 나오는 뭐 고수에게 인생을 묻다 그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그때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있으니까 우리 조금 더 연락 한번 더 하고 만나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투자 멘토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해본 사람하고 해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투자 멘토스를 기획하게 된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 독서 모임에 이제 책을 한번 읽고 책에 대해서 발제문해서 리더분이 한번 발표를 하고 저 같은 사람 진짜 해본 사람이 장표 오픈하면서 강의 한번 하고 오프라인 또 2시간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 저번 달에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루블님 이거 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근데 그분의 말은 뭐냐면 솔직히 그게 이 4가지를 다 하고 그다음에 같이 임장도 어떻게 가지고 이 임장 이벤트도 하고 같이 단톡방도 있는데 그 7만 7천 원 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실 때는 루블님은 이 시간을 말고 이 시간에 다른 데 쓰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론 그거보다 다른 데 투자를 더 하거나 하면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하고 싶었던 왜냐면 지금 저희 투자 멘토스에 오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보통의 경우가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안 좋은 시기 때 이런 투자의 카페를 오시든가 이런 분들은 고금리 시대 때 상처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상처받았던 분들이 많이 오시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진짜 해봤던 사람이랑 해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추구하는 게 그건 거죠. 안 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몇 개 사보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몇 번 안 해보고 몇 년 상승장만 해보고 이랬던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인력풀들이 해본 사람들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은 서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 독서 모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건 적자입니다. 예. 그런 진짜 해본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좋고 힘들다고 하고 하는 시기에 많이 오셔가지고 생각을 공유한 다음에 향후에 이런 시기 말고 좋은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가서 막 으쌰으쌰해서 만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셨다가 그 해본 사람들과 할 사람들 경험이 많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데 오셔서 그 다음번에 정말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좋은 시기를 같이 온전히 다 느끼면 맞아요. 10년에 한 번 아니면 10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거에 딱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때 딱 됐을 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미리 한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근데 거기를 2번씩 이상 경험해봤던 사람 저는 2번 정도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 번 이상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 많이 읽으시면 좋잖아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 바닥에서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이합집산 하는 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좋을 때 만난 사람들은 어려지면 깨집니다. 근데 조금 어렵거나 힘들었을 때 만난 사람들은 그럼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럼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안 좋은 시기라든가 어떤 위기 상황이 할 때 좀 본인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본성이 나옵니다. 네, 본성이 좀 나오죠. 근데 그때를 알 수 있는 게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 때 사람의 옥석거리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게 기도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먼저 저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요.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제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다 보면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단 쳐버려야죠. 그 막 많이 접근할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사람도.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접근하는 사람 없던데요. 네. 그럼 명도 눈빛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명동빛보다 이제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타입이에요. 제가 먼저 착해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막 매너 없이 아니면 예의 없이 막 그러시는 분들은 모르서 전 많이 안 뵀던 것 같아요. 그럼 독서 모임의 주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것 같아요. 그 20대 분은 거의 없지만 30대부터 50대 분까지 다. 왜냐면 그걸 알아야 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또 이게 네. 동떨어지면 또. 거기에 뭐 각 분야에서 취지가 뭐냐면 내가 꼭 투자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투자 수익률이 뭐 어떻고 나 투자 경험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요양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은 본인이 무조건 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나라에서 받는 수가가 얼마면 이걸 어떻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그 얼마의 임대료를 내게 되면 이건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살 때, 내가 이거를 요양원 이거 세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떠한 분은 뭐 여관, 그러니까 저희 리더님 같은 경우는 사탕 하나님 같은 경우는 뭐 그 여관도 하시고 스카도 하시고 뭐 다 하시는데 직접 다 오픈해요. 이번에 요 한 여관 1 여관 2에서 그 순수익, 뭐 스카에서 순수익 1,800만 원 찍었다. 우리는 거기에도 가보고 사진도 보고 다 이런 거 다 서로 오픈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상남자님 뭐 거기 상가 또 얘기하고 거기 투자가사님도 있으니까 투자가사님이 가끔 주식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아파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 톡방에 계신 분들 잘 보십시오. 어떤 누군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얻으려고만 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이 손해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어필하고 막 이러다 보면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인력 풀이라는 그 좋은 풀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뭔가 지금 당장에 어떤 수익을 내겠다라가 아니라 이거를 꾸준하게 준비하고 책도 보면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인생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100분이든 한번 잘못 잘 타면 알잖아요. 한 30억, 50억은 쉽잖아요. 한번 잘 타가지고 30, 50억 벌면은 그냥 뭐 편히 이제 애기들하고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언제 있지도 모르고 그때 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투자자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각각의 어떤 직업군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서로 공유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맨날 그 나와 내 직업과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얼마나 좋아요? 나 위에 다른 경험을 해봤던 분들, 다른 생각을 하셨던 분들, 다른 데 업종에, 그 직종에 계신 분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지 않을까. 제가 블로그에다 쓴 말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막 힘들고 이런 시기에 용기를 안 내면 언제 용기를 낼 것이냐.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언론이든 사람들한테서 상가가 뭐 따박따박이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그때 상가를 사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재물권을 살 겁니다. 저는 그때 팔 거니까. 근데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기준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열심히 찾아보세요. 찾아본 다음에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한두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아유 저건 루블이나 하는 거야 안 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고 난 다음에 안 돼도 그런 기준의 물건이 없던가 안 돼도 그동안 알아보는 동안에 어떤 실력이든 뭐가 늘어났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때 사시려고 하면은 재물권 사세요. 재물권이 그나마 저한테 사시는 분한테 수익률이 있는 물건이니까 재물권 말고 제가 사는 물건 같은 경우를 사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사고 있어요. 제가 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똑같이 해보시면 되고 취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은 해보셔라. 해보고 난 다음에 아니다라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난 다음에 그냥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잘 되면은 뭐 일품질로 아니어도 되죠? 아니, 참이슬도 괜찮습니까? 이즈백. 이즈백? 이즈백. 이즈백 한 잔 사는 걸로 예, 예.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